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의 저수지로 낚시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20살 무렵 아는 선배와 낚시를 가면서 시작합니다. 주말인지라 기숙사 안에서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던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여름인지라 날이 더워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더위에 쩔어방에 누워있는 제게 옆방에 살고 있는 선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낚시 가자. 형이 매운탕 해줄게. 사실 나가기 싫었지만 그 선배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뒤에 앉아 낚시터까지 가면서 맞을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을 생각하니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낚시는 어디로 갈 건데요? 제 물음을 들은 선배는 근처를 지나다 봐둔 데가 있다 하시며 같이 가자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할 것도 없는데 컴퓨터 하면서 뒹굴거리느니 낚시나 가볼까? 생각을 마친 후 문기적 몸을 일으켜 선배와 함께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동안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시터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낚시터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작았고 물 또한 아주 어두운 색이기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형, 여기 뭐예요? 좀 이상한데요? 불안한 마음에 괜히 툴툴거리듯 선배에게 따져 물으며 오토바이에서 내려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선배는 자기만 믿으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낚싯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대가 두 자루 있었고 각자 한 자루씩 가지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저수지의 물가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바닥을 진흙이 감싸안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참으로 거시기 했습니다. 아무튼 낚시를 시작하고 30분 가까이 지났지만 입질이 오는 거라곤 조그만한 피라미드일 뿐이었습니다. 고작 이거 잡으려고 온 게 아닌데 마음속에 짜증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저수지 주변에 바람이 불지 않아 온몸에 불쾌한 감각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나는 마음에 저희는 낚시대를 내려놓고 한숨 돌리면서 저수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았을 때쯤 맨발인 제 발가락 사이에 끈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냥 저수지 밖에서 저수지 안쪽으로 줄이 하나 있기에 호기심으로 그 줄을 당겨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줄은 쉽게 당겨졌고 너덜너덜한 투망 하나가 같이 끌려 나왔습니다. 주인이 있는 투망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끼가 가득했고 상태 또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고 하는 눈길로 투망을 들어 올렸고 호기심에 찬 표정은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망 안에 아주 큰 놈이 두 마리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얻은 두 마리가 낚시로 잡은 것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놈이었기에 저는 선배에게 낚시는 그만하고 수영이나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선배는 본인도 엄청 더웠는지 바로 수락을 했고 우통을 벗으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자마자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이 완전 물진흙이라 그냥 서 있음에도 정강이의 중간까지 발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발이 땅을 파고드는 동안 발가락 사이에 걸리는 이물질들의 느낌은 심히 불편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놀 것도 아니기에 그냥 저수지만 한번 돌고 난 후에 돌아가 매운탕을 먹을 심산으로 선배에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저수지를 수영으로 왕복해서 늦게 돌아오는 사람이 매운탕을 만들자고요. 평소 승부욕이 강한 선배는 수락했고 저희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내심 수영에 자신이 있었는데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선배는 물찬 제비처럼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저수지의 중간쯤 지나고 있을 무렵 선배는 저보다 10m 가까이 치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겠구나 하고 패배의 예감이 강하게 들 무렵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이라 저수지에 수초가 많이 자랐는데 수초가 수면 가까이에도 자라나서 몸에 엉켜 다리가 걸린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수초가 다리에 엉키자마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다리를 흔들어 수초를 떨쳐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수초는 튼튼했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수초를 풀어보려 수영을 멈추고 발목으로 손을 가져가 휘저었지만 한 번에 여러 줄기가 엮인 건지 제 손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수초들까지 엉키기 시작해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엉킨 수초로 인해 머리까지 물속으로 끌어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왜 나만 걸렸지? 어머니, 아들 먼저 갑니다. 머리까지 물속으로 끌어당겨져 바로 눈앞까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몸 주위에 일렁이는 수초의 촉감과 미지근한 물의 감각만이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죽게 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허우적대며 팔과 다리를 저어보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때 아이디어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디어란 물렁한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 물렁하니 수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뿌리까지 안 뽑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름과 동시에 다리를 접어 수면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수심이 3m. 그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을 위로 뻗어도 수면 위로 손이 올라가지 않는 깊이에서 물속으로 2, 3초 정도 더 내려갔으니 3m 전후가 적절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면에서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왔지만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숨을 참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지만 발목에 걸린 수초를 손으로 끌어당기며 내려가자 빠른 시간 안에 바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만지자마자 팔을 빠르게 휘저었습니다. 양팔에 수초가 감겨드는 걸 느끼곤 손으로 그 수초의 가장 아래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저수지 바닥에 디디며 위를 향해 온몸을 쭉 뻗었습니다. 물렁한 바닥으로 인해 다리가 무릎까지 파고들었지만 제 손에 쥐어진 수초는 모두 뿌리째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숨을 참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수초를 뽑아낼 수 있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수초를 뽑아냈지만 남은 수초가 있기에 손에 쥐어진 수초를 옆으로 내던지고 양손을 갈퀴처럼 만들어 다리 부근을 긁어내듯이 휘저었습니다. 뚝뚝 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변에 수초가 뽑혀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가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수면을 향해 도약했습니다. 다리가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어 생각보다 잘 빠지진 않았지만 이 심연 같은 저수지 바닥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탈출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에 다다르자마자 숨을 몇 차례 몰아쉬었고 저수지 바깥쪽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선배가 보였습니다. 저는 배영을 해서 저수지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또 걸릴까봐 무서워서 배영을 했습니다. 흐느적거리면 손을 아래로 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배영을 하다 저수지 바깥쪽 땅에 머리가 닿았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기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후 선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는 저수지 끝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가려 했는데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어 깜짝 놀랐다더군요. 이 말을 듣고서 선배에게 후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없어졌는데 왜 구하러 안 왔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을 제가 안 할 수 있었죠. 죽다 살아나 한숨 돌리고 있을 때쯤 저수지 옆에 있는 건물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더니 수영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수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까지도 우려먹으며 영웅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작고 어두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큰 물고기 2마리를 투망으로 건져 올렸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배와 수영하기로 하고 저수지에 들어갔으나 수초의 다리가 걸려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바닥에 수초를 뿌리째 뽑아내며 탈출에 성공했고 이 일을 계기로 생사의 경기에서 돌아온 영웅담처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자전거의 귀신.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멀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멀지만 자전거로 40분 정도 걸려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평소처럼 밤 9시에 끝났습니다. 나는 검도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굣길에 친구가
조금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쯤부터 슬슬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까지 밥을 먹고 나는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혼자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현기증 같은 것이 덮쳐왔습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1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현기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워낙 어두웠던 데다 더 늦으면 무서워질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까지 20분 정도 남은 곳에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워낙 늦은 시간이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발소를 지나칠 무렵 가게의 유리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약국을 지나칠 무렵 나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내 뒤에 짐바지 쪽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내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 허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유리창을 봤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한 번 짐바지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벌써 3시잖아. 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분명 나는 벤치에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 텐데요. 나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원에서 몇 시간씩이나 앉아 있던 것일까요? 그때 할머니 귀신이 달라붙었던 것인가 싶어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잡초 대신 사람의 머리를 뽑았다. 초등학교 수영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그날 수업에서 빠진 나는 친구와 함께 수영장 뒤편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시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빈둥빈둥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를 불렀다. 달려가 보니 친구가 가리키는 쪽에 잡초에 섞여 검은색 풀이 자라고 있었다. 아니, 검은색 풀이라기보다는 머리카락 같은 모습이었다.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던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뽑아 보기로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내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단숨에 잡아당겼다. 의외로 그것은 간단히 빠져나왔다. 지면에 나와 있던 풀같이 보이던 머리카락에 끝은 묶여 있었고 그 밑에는 목이 있었다. 양파 정도의 크기로 쭈글쭈글해져서 바싹 말라있는 목이었다. 눈, 코, 입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의 목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기겁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선생님을 불렀다. 하지만 달려온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잡초를 뽑고 있던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목을 보고는 울면서 도망쳤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나서 울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던 다른 학년의 담임 선생님에게 그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수영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4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목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남아있는 것은 목을 뽑아낸 구멍과 잡아당겼을 때 빠진 머리카락뿐이었다. 선생님은 개구장이었던 나와 친구가 꾸며낸 것은 아니냐며 화를 냈지만 성적이 우수한 데다 반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증언을 해준 덕에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었다. 점심시간 내내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주변을 찾았지만 목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남겨진 머리카락만을 경찰에 가져가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3명이 그 목을 본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났다. 나는 6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선배였다. 어쩌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내가 목을 캐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직도 그 소문이 돌고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물어봤더니 그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 풀숲에 방금 자른 목이 묻혀 있다는 괴담이 나돌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목 내가 정말로 파냈는데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결국 그 목의 정체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내 모교에는 목이 묻혀 있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을까? 네 번째 이야기, 증조부님의 경험담. 우리 아버지 집안의 선조는 퀴슈 깊은 산골의 영주였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증조부께 들었다며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증조할아버지의 양치는 시골의 명문가답게 상당히 엄격하신 분들이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증조할아버지는 무언가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혼이 날 때면 어째서인지 묻어버릴 테다라는 위협이 따라왔다고 한다. 아직 어렸던 증조할아버지는 그 한마디가 무척 두려웠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조할아버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당했었다. 당시 증조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저택은 산속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기슭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허락돼도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허락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봐도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산짐승이 나와서 물어간단다. 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느 날 증조할아버지는 부모님의 분부를 깨고 산에 올랐다. 증조할아버지가 10살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미 부모님의 말을 고지식하게 믿기에는 어느 정도 머리가 컸던 데다 체력에도 자신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집에서 산 아래 기슭까지의 길은 모두 탐험한 지 오래였던 데다 엄격했던 부모님은 증조할아버지가 도시에 나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슬슬 새로운 놀이터를 찾으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에 올랐다. 의외로 길은 완만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잠시 걷다 보니 숲이 보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숲속으로 들어섰다. 숲속을 잠시 걸은 뒤 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슬슬 돌아갈까 싶어진 증조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주변에 환자라도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된 증조할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신음소리를 필사적으로 더듬어 가다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나뭇잎이 산처럼 쌓여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신음소리는 그 나뭇잎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증조할아버지는 겁을 내면서 나뭇잎을 헤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에서 사람의 목이 나타났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은 목만 밖으로 내어놓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상당히 쇠약해져서 신음소리는 내고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잃은 듯했다. 증조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은 없었다. 당혹스러워진 증조할아버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앞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증조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왠지 무언가 이상했다. 우선 가장 기묘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고 잠옷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증조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어째서인지 증조할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소곤소곤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예감이 든 증조할아버지는 순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향해 도망쳤다.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까지 뛰어온 증조할아버지는 부모님께 혼이 날 것도 잊은 채 생매장되어 있는 사람과 숲속의 기묘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집안 사람들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산의 주민들이란다. 거기 묻혀있던 사람은 무언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간섭하면 안 돼. 그 이후로 증조할아버지는 2번 다시 산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확인해보고 싶지만 나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다. 지금도 산의 주민들은 남아있을까? 5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집. 제 나이 올해 들어 40살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라 불리던 당시 3학년 때였죠. 그 당시는 밤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라 불릴 만한 별이강이 펼쳐진 밤하늘이었어요.
당시 3학년이던 저는 동네 불알 친구 2명이랑 같이 여름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죠. 친구의 집은 지금 생각해도 좀 음침한 일본식 집이고 꽤 큰 집이었어요. 후에 그 집이 일본 관리가 살던 집인 걸 알았지만요. 친구들과 열심히 숙제를 하다 마루에서 더운 여름 날씨와 점심 먹은 직후라 식곤증에 잠이 들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꿈에 일본 귀신이 나온 겁니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새하얀 얼굴에 파란 체크무늬 기모노였죠. 문제는 발이 안 보여 꿈속이라도 귀신인 걸 쉽게 알겠더군요. 이 귀신이 손에는 30cm의 대침을 들고 친구와 저희를 쫓아다니더군요. 그 일본식 집은 낮에도 어두운 데가 많아서 친구 집이라도 안 돌아다녔는데 꿈속에선 어마어마한 미로더군요. 귀신한테 쫓기다 잡히면 발에다 대침을 찌르고 또다시 도망다니길 수십 번. 꿈속에서도 몇 시간은 지난 것 같더라니. 실제 일어나니 3시간 정도 지나 있더군요. 문제는 3명 다 똑같은 귀신을 꿈에서 봤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오싹한 건 친구 집이 한낮에도 뭔가 어둡고 음산해서 대문과 마루만 다녔는데 꿈에서 본 구조가 딱 들어맞더군요. 어두운 일본식 집의 복도를 지나면 대낮에도 불을 밝혀야 하는 작은 방이 나오고 일본식 장지문이 양쪽에 있는데 꿈에서 본 그대로 보게 되니 어린 맘에도 왠지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에 후다닥 나왔죠. 그 후 그 집에 놀러 간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3명이 동시에 똑같은 귀신을 꿈에서 보고 생판 들어가 보지 않은 집의 구조가 꿈과 같으니 이게 현실인지도 가끔 생각납니다. 6번째 이야기, 일본 오키나와의 유령. 일본에서 산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태어난 곳은 미국이고 국적 취득은 20살 되자마자 일본 국적을 받았거든요.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일본으로 와서 친인척들과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 갔을 때예요. 원래 예전부터 오키나와에 귀신이 많다는 둥 하면서 소문들이 진짜 많았대요. 전쟁 지역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곳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곳은 무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도 바닷가가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태어나서 머리털 나본 뒤로 일본은 처음이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를 빼곤요. 굉장히 아름답고 집들도 무척이나 아기자기했어요. 먼저 숙소는 고급 리조트로 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여행이 오랜만이고 모든 친인척들이 모여서 너무나 좋았어요. 사람 인원이 꽤 되는지라 방을 2개 얻어야 했어요. 어린애들도 있어서 제가 어린애들이랑 같이 방을 쓰고 어른들끼리 방을 쓰고 그랬어요. 바닷가 나가서도 신나게 놀고 엄청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도 바베큐 해 먹고 진짜 재미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몰라도 몸이 너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먼저 방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다들 알았다 그러고 저하고 친척동생하고 같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방에 딱 들어오는데 섬뜩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친척동생이랑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척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거 알아? 여기 오키나와가 귀신이 제일 많기로. 일본에서 유명한 거. 하지만 별로 시덥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귀신 따위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씻지도 않고 바로 누웠어요. 동생은 씻는다고 화장실에 갔고요. 저 혼자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동생이 갑자기 뛰쳐나오면서 절 있는 힘껏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뒤로 휙 돌아보는데 동생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서 언니 화장실에 무언가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또 뭔가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냐고.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동생이 울면서 자기가 본 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어떤 여자 한 명이 욕실에 서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더랍니다. 동생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래서 소리도 못 지르고 뛰쳐나온 거라면서 무섭다고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라고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시 헛것을 본 거라고 달래주면서 화장실 쪽을 보는데 옛날 옷을 입은 여자가 저희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래서 말도 안 나오고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동생의 두 손을 꼭 잡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른들 계시는 데로 갔어요. 웬만하면 안 우는데 그때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고 추하다 못해서 공포스러웠어요. 머리는 양갈래로 따서 묶은 스타일이고요. 눈 한쪽은 무엇에 맞았는지 몰라도 뭉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손의 왼쪽 새끼손가락 쪽이 무언가 맞아서 날아간 것처럼 없었고요. 다리 한쪽도 없었어요. 입도 살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아직도 그때 오키나와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제 생각이지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같은데 너무 무섭고 그 다음부터는 오키나와의 옷자도 꺼내기가 싫었어요. 지금도 그 귀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오키나와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조심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오키나와에서 여행길에 도쿄로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몇 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잠시 있는데 일본에 가면 가끔 귀신이 보여요. 전쟁도 많이 해서 죽은 영혼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7번째 이야기, 가족이 바뀌고 있다. 그날은 아침부터 더웠다. 자기 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소년의 귀에 어머니의 질책이 들려왔다. 게임만 하지 말고 정원 좀 정리하렴. 엄마랑 약속했잖니. 소년은 생일에 가지고 싶은 게임을 사는 대신 여름방학 때 매일 아침 정원에 잡초를 뽑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TV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창 밖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탁 트인 시원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조금 짜증이 난 것 같은 표정의 소년이었지만 단념한 것 같다. 게임기의 전원을 끄고 대충 정리한 후 종종 걸음쳐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손바닥만 하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작은 정원이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인 소년에게 정원 정리는 중노동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자세에다 한여름에 타는 듯한 더위가 내려쪼인다. 10분도 되지 않아 소년은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다. 사방 1미터도 정리하지 않았지만 소년은 앓는 소리를 내며 비틀비틀 정원 한 구석에 은행나무로 다가간다. 푸르게 잎이 우거진 이 정원에서 유일하게 그늘이 있는 곳이다. 나무 밑에 앉아서 소년은 숨을 돌린다. 바람은 그다지 불지 않지만 그래도 햇빛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살 것 같다고 느끼는 와중에 소년은 자신이 앉아있는 곳이 조금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불룩하게 마치 무엇인가 묻혀있는 것 같은 모양이다. 소년은 심심한 나머지 그곳을 파보기 시작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것이 땅속에서 나타났다. 기묘하리만치 하얀 그렇지만 얼룩덜룩 보라색으로 변색된 가냘픈 팔. 그 손끝에 약지에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소년은 그 반지를 알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소년의 머릿속은 완전히 어지러워진다. 그렇다면 아까 자신에게 정원을 정리하라고 시켰던 그 목소리의 주인은 도대체 어느새 툇마루에서 나오고 있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수직에 가깝게 위로 쭉 찢어진 눈, 귀 부근까지 크게 웃는 것처럼 찢어 갈라진 입, 이상한 얼굴의 어머니였다. 그날도 아침부터 더웠다. 소년은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오늘도 땀투성이가 되어 가며 풀 뽑기에 열심이다. 그 덕인지 정원은 이전보다 훨씬 산뜻해져서 훨씬 보기 좋게 변해 있다. 은행나무는 오늘도 나무 그늘을 만들고 소년이 바람을 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밑동에는 수북하게 쌓인 흙더미가 둘 놓여 있다. 그렇게 그의 가족은 하나씩 교체되어 갔다.